안녕하십니까. 위생사의 조은진입니다. 네, 챕터 1의 환경위생학의 개념입니다. 1번 박스에 그 1반 보시면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정의 두 줄이죠. 쭉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신체 발육, 건강 및 생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미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적인 생활 환경의 일체 요소를 억제 조절하는 것이 바로 환경위생의 정의예요. 예, 의미까지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환경위생이니까 환경을 한번 분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크게는 자연적 환경하고 사회적 환경으로 나뉘는데요. 자연적 환경은 다시 기억에 나와 있는 이화학적 환경, 그 다음 니은의 생물학적 환경으로 나뉘어요. 이화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물리랑 화학 합친 거죠. 그래서 기억에 이화학적에다가 밑줄 그어주시면 되고, 예, 써볼까요? 이화학적. 그래서 물리하고 화학 뭐 합친 거예요. 네. 물리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화학적 환경. 그래서 뭐 공기나 물이나 뭐 땅, 빛, 소리 이런 것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생물학적 환경은 이제 살아있는 것들 보시면 되죠. 뭐 동물들, 설치동물 여기 들어가 있고요. 유해 곤충들, 절지동물, 병원성 미생물들 이런 것들이 생물학적 환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의 사회학적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 이것도 두 개로 나뉘는데 인위적 환경하고 문화적 혹은 사회적 환경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인위적 환경은 사람들의 그 어떤 조작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인공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위적인 어떤 시설이라든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수송하는 것들, 공업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위생시설, 토지 이용 관계, 땅 자체가 아니라 토지 이용 관계라든가 수송, 공업, 도시, 농촌 등 이런 것들을 인위적 환경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 사회적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문화 수준이나 정치, 경제, 종교, 사회, 교육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괄호 3번은 환경위생사업이에요. 환경위생사업은 1번부터 4번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1번과 2번만 밑줄 쳐두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사업 밑줄 해두시고요. 그 다음 환경위생 개선사업에 밑줄 할게요. 방역사업은 예방의학적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환경위생 개선사업도 마찬가지죠. 인간 집단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생활 환경들을 개선하고 향상시켜서 결국은 인간의 건강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 두 개 읽어보시면 되겠고, 오른쪽 날개에 있는 알아두기에 지구를 지키는 4R이라고 해야 되나요? 4R, R 4개 운동. 4R 운동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두세요. R로 시작되는 거 4개입니다. 자원, 순화,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점 4개 있잖아요. 이렇게 묶어두시면 되겠고, 뭡니까? 첫 번째 게? 눈이 안 보입니다. reduce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사지 말자, reuse 나와 있고, recycle 나와 있고, 네, 이런 것들이죠. R로 시작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물건은 사지 말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줄이고, 쉽게 버리지 말고, 그냥 쓰고, 반복해서 쓰고, 재활용하자. 요 내용들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OX에서는 1번 문제만 풀어볼게요. 방역사업은 환경위생사업에 해당한다. 어때요? 제가 밑줄 2개 쳤잖아요. 환경위생 사업하고 환경위생 개선 사업하고 그 다음에 방역 사업하고. 그래서 방역 사업 동그라미 해두시고 답은 5입니다. 네. 글씨가 안 보여서 제가 다시 보고 있어요. refuse, reduce, reuse, recycle. 네. 그거 확인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네, 챕터 2입니다. 대기 환경에서 오염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먼저 출제 경향 좀 살펴보시면요. 대기 구성 요소 각각의 기본적인 내용을 주로 묻고 있습니다. 내용까지 밑줄해 두시면 되고요. 첫 번째 공기를 보도록 할게요.
괄호 1번에 정상 공기의 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뭐 과학 시간에 많이 들으셨던 내용이에요. 공기는 한 가지 기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체의 혼합물인데요. 정상 공기의 조성을 한번 보시면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세 번째 항목에 이제 부피 백분율을 보시면 되는데 부피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해두시고요.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기체는 질소죠. 예, 질소. 두 번째에 나와 있어요. 78.09%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게 이제 우리가 우리 생물체들이 지구상에서 이용하고 있는 산소가 나와 있어요. 대략 한 20%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80%, 20%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78% 대략 20%에서 그 이외에 부족한 나머지 그 수치는 그 밖에 뭐 이산화탄소, 아르곤, 네온, 헬륨 밑에 나와 있는 그 기체들의 총합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 파란 글씨 20.95%하고 78.09%만 밑줄 긋고 넘어갈게요. 괄호 2번에 산소. 2번 동그라미 밑줄 치겠습니다. 인체는 한 번 호흡할 때마다 4에서 5%의 산소를 소비한다. 소비까지 밑줄해 두시면 되겠고 3번에 성인 동그라미 칠게요. 성인은요. 하루에 600에서 700리터의 산소가 필요합니다. 필요까지 밑줄. 산소는 600에서 700리터고요. 그 옆에 괄호를 보시면 1일 공기 필요량이 나와요. 1일 공기 필요량. 1일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그 뒤에 필요한 공기량은요. 13kg예요. 네, 13kg. 당연히 그렇겠죠. 공기 중에서 산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공기는 600에서 700리터가 필요하지만 제가 잘못 얘기했죠. 산소는 600에서 700리터가 필요하지만 그 산소는 이 공기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요만큼의 13kg의 공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산소는 600에서 700리터가 하루에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에서는 공기 중에 산소가 14% 이하가 되면요. 14% 이하 박스에 놓으시고요. 저산소증이 발생해요. 그 밑에 줄에 혈색소의 산소 포화도가 감소되고 저산소증이 발생됩니다. 14% 이하면. 예. 이렇게 되면 호흡수가 증가해요. 헉헉거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맥박도 증가하게 된다. 저산소증이 있는 데에다가 하나 써놓으세요. 저산소증 때문에 호흡수가 증가하고 맥박이 증가하게 돼요. 자, 그 다음 5번에 중간에 보면 또 파란 글씨로 10% 이하가 나와 있죠. 지금 14% 이하 보셨고요. 10% 이하 또 박스를 해주세요. 10%면 아까보다 더 적어요. 그러면 호흡곤란,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밑줄 쳐두시고 그 다음 7% 이하면 질식합니다. 질식. 그래서 산소가 이렇게 줄어들 때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6번에서 그럼 산소는 무조건 또 많아야 좋은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 산소 농도가 60% 이상이거나 2에서 3기압 이상의 너무 고압일 때, 자, 고압 산소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런 산소를 흡입하게 되면 산소 중독이 돼요. 산소 중독의 밑줄. 산소 중독은 도대체 뭐냐? 자, 이렇게 고압 산소를 장기간 흡입했을 때 호흡기에 염증이 생기고 신경계통에 해를 입게 돼요. 그 내용들이 산소 중독이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왼쪽 날개 알아두기 보시면 공기의 자정작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별표 하나 하고요. 자정작용에 밑줄 해줄게요. 자정작용, 이거 많이들 쓰는 말이잖아요. 예. 오염된 거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런 거죠. 예. 오염물질을 없애고요. 공기가 스스로 깨끗해지는 게 공기의 자정작용인데요. 자, 내용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 어떤 식으로 공기가 자정작용을 하느냐 밑에 나와 있는 점들의 표시를 할 건데요. 첫 번째 점에 희석작용에 희석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희석. 어떻게 희석됩니까? 섞여가지고 그 농도가 옅어지는 거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확산시키면 그게 바로 희석에 의한 자정이에요. 희석 동그라미 치신 그 옆에 땡땡 해놓으시고 바람에 의한 확산이라고 하나 써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점에 강우, 강설 등에다가 밑줄. 강우, 비 내리거나 눈 내리면요. 공기 중에 둥둥 떠있는 그 부유물질들, 더러운 것들, 오염물질들 이게 이렇게 씻기죠. 예, 세정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정작용 밑줄 해두시고 세정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은요. 산화작용이 일어나요. 밑줄에 넣으시고 산화 동그라미. 뭐 오존이라든가 산소, 과산화수소 등에 의합니다. 그 다음 끝에서 세 번째 점은 자외선의 살균작용 밑줄. 그 다음 끝에서 두 번째 점, 탄소 동화작용에 의한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 광합성이죠. 밑줄 쳐두시고 옆에 괄호 치신 다음에 광합성 해주시고요.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어야 돼요. 예, 나무가 해주잖아요, 광합성은. 자, 그 다음 중력에 의해서 침강작용이 일어납니다. 침강작용 밑줄. 무거운 것들은 중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는다고요. 자, 요 공기의 자정작용 기억을 해두시고 오른쪽 페이지 괄호 3번 질소입니다. 자, 공기 중 가장 많은 약 78.09%다. 존재까지 밑줄. 뭐 2번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3번 밑줄 칠게요. 호흡을 통해 단순히 기도를 출입하는 불활성 가스. 우리는 이걸 몸에서 이용하지 않죠. 호흡하면 우리 몸에서 산소만 쏙쏙쏙 뽑아서 흡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요. 예, 불활성 가스예요. 그렇지만 자, 뒤에 고기압 상태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고기압 상태에서는요. 인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 부분 밑줄. 자, 그럼 고기압 상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기압 상태가 되는 건 쉽지가 않아요. 내 몸이 고기압 상태에 있는 건. 우리 지표면에서 생활하는 땐 일기압 상태죠. 이게 잘못 생각하시면 고기압 상태, 그래? 그럼 높이 올라가면 고기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높이 올라가면 저기압이죠. 왜? 우리가 여기서 생활하고 있는데 중력에 의해서 기체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만큼이 일기압이에요. 근데 높이 올라가면 요거밖에 안 되니까 오히려 높이 올라가면 저기압이죠. 그러면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땅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속으로 들어가면 공기 중에 그 대기 기압, 일기압하고 물의 압력까지 해서 기압이 높아지는 거죠. 압력이 높아지는 고기압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급격하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급격하게 감압한다. 그러면 급격하게 물 위로 올라올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4번 동그라미에서 급격한 감압 시에 괄호를 해놓으세요. 네. 급격하게 감압이 되면 고대 밑줄 칠게요. 질소가 지방 조직이나 혈액 중에 용해되었다가 기포를 형성하기 때문에 체내 모세혈관을 차단하게 해줘요. 네. 그래가지고 자만병이 생긴다. 밑줄 쫙 해놓으시고 자만병 박스. 그러니까 뭐 스킨스쿠버 다이버 뭐 아무튼 해서 물속에 딱 들어가면 급격하게 물로 올라오시면 안 되고 천천히 올라야 돼요. 기체는 압력이 커질수록 용해도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 고기압 상태에 있으면 질소가 지방 조직이나 혈액 중에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나오면 용해도가 떨어지니까 천천히 이렇게 다시 나와야 되는데 기체로 질소가 얘가 못 나온 거죠. 그래서 급격하게 나오면 얘 녹아 나올 틈이 없으니까 이 기포 상태로 이렇게 모세혈관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만병 생기는 거다 아시면 되겠고 5번과 6번은 이렇게 묶어주세요. 이상기압 0.7기압 이하이거나 이상고압은 1기압 이상일 때입니다. 1기압 그 옆에 이상 하나 써놓으세요. 그래서 질소 마취돼요. 환각적인 어떤 그런 마취 효과도 갖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예요. 4번 괄호 이산화탄소. 자, 공기 중의 농도는요. 우리 왼쪽 표 살짝 보시면 이산화탄소는 0.03입니다. 공기 중 농도 밑줄 쳐놓으시고 0.03% 동그라미. 예. 자, 2번 무색무취의 가스예요. 무색무취 밑줄에 두시고 끊어서 중간에 약산성 밑줄, 그 다음에 더 끊어서 소화제, 청량음료 이런 데 사용이 돼요.
거기 밑줄해 놓으시고 3번에 쭉 칠게요. 물체가 연소, 발효, 부패, 그 다음 호흡작용 등에 의해서 배출이 됩니다. 배출까지 밑줄. 그 다음 4번 동그라미에 별표를 하나 해주세요. 여기다 4번에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실내 공기의 오염 지표로 사용돼요. 실내 공기의 오염 지표. 즉, 실내에서 측정했는데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다. 그럼 이 실내 공기는 오염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도 밑줄 칠게요. 적외선을 흡수해서 온실 효과를 또 일으켜요. 그러니까 즉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예요. 예. 그러니까 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양이 원체 많아요. 예. 자, 그 다음 6%가 아니라 6번이죠? 네. 퍼센트가 나와가지고 흥분했습니다. 자, 10% 이상. 오, 요거 아까 산소에서도 이런 거 나왔는데, 그쵸? 근데 걔네들은 이하였어요. 14% 이하, 10% 이하, 7% 이하, 이렇게 돼가지고 질식되는 거였는데, 얘는 많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10% 이상, 예, 질식, 죽어요. 예, 7% 이상. 얘는 14%는 없습니다. 뭐 10%대 뭐 이미 질식하니까요. 자, 7% 이상 박스에 두시고 옆에 호흡곤란 되셨죠? 7번 읽어보시고요. 8번 밑줄 쭉 칠게요.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은 0.1%예요. 수치니까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얘를 ppm으로 바꾸면 1000ppm입니다. 밑줄 쫙 해주시고 여기에서 우리는 오른쪽 날개 알아두기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알아두기 보시면 흡기와 호기의 기체 조성입니다. 그러니까 들이마시면 흡기인데 이때는 산소의 양이 더 많다. 후 하고 뱉는 호기 때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셨었어요. 예, 뭐 그렇게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는데 이걸 좀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흡기와 호기가 있고 산소 들어갈 때 21%예요. 밑줄 쭉. 그리고 나올 때는 16%. 그러니까 몸에서 세포로 가가지고 쓰이는 거는 이제 한 5%인 거죠. 거기다 밑줄. 반면 이산화탄소는 들이마실 때 공기 중에 존재하는 0.03%예요. 근데 호기 때는 어때요? 4%로 엄청나게 늘었죠. 그래서 들어갈 때는 우리가 산소의 양이 많고 나올 때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양 자체에 호기를 보시면 양 자체만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산소가 16%고 이산화탄소가 4%로 더 적어요. 하지만 왜 호기 때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냐 하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상당량이 늘어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어쨌든 흡기든 호기든 양 자체만으로 봤을 때 절대적인 양은 산소가 많습니다. 하지만 들어갔다 나올 때 그 증가량들을 보면 호기일 때 이산화탄소가 많이 증가돼서 나온다는 의미이니까 그거를 이렇게 헷갈리시지 않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알아두기는 단위 환산이죠. ppm 해가지고 나왔어요. 예, parts per million이죠. 100만 분의예요. 그래서 1ppm은 100만 분의 1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1%가 10,000 ppm이에요. 그러니까 0.1%는 1000 ppm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조금 우리가 단위 이렇게 환산은 좀 신경 써주셔야 한다. 그게 같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 다시 괄호 5번 일산화탄소로 넘어옵니다. 일산화탄소는 뭐다? 저거죠. 연탄가스 성분. 네, 연탄가스 성분. 자, 1번에 보시면 탄소 성분의 불완전 연소로 발생한다. 거기까지 밑줄. 얘는요, 무색, 무취, 무자극성이에요. 특징이죠? 거기도 끊어서 밑줄. 자, 주배출하는 자동차 배기가스. 아니, 연탄가스라면서요. 요즘에는 연탄을 많이 사용하지 않잖아요. 과거에는 연탄을 많이 사용해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인해 사망하시거나 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많았는데 요즘은 연탄을 집에서는 잘 많이 안 쓰잖아요. 그래서 주된 현재의 주 배출원은 자동차 배기가스예요. 예, 자동차 배기가스 밑줄 하나 해주시고 이 일산화탄소의 특징은요. 헤모글로빈하고 너무 친해요. 원래 헤모글로빈은 산소랑 친해가지고 얘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친화력이 산소보다 200~300배가 더 높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공기 중에
어떤 그 뭐 배기가스 형태이든 뭐 연탄을 뗄 수도 있으니까 연탄가스를 맞게 되면 산소보다는 헤모글로빈이 이 일산화탄소를 더 친하니까 결합하게 돼서 우리 몸에 운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중독되는 거예요. 자, 3번에 파란 글씨 쭉 밑줄 칩니다. 헤모글로빈과의 친화력이 산소보다 200에서 300배 정도 높아서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감소시킨다. 질식되게 되는 거예요. 감소까지 밑줄. 그렇게 중독이 되면 중추신경계의 장애를 유발하게 되죠. 운동장애, 언어장애, 시력장애, 지능저하, 시야협착 아주 다양한 장애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고압산소요법을 사용해서 치료하게 된다. 그 부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6번 괄호는 아황산가스인데요. 아황산가스는 요 앞에다가 또 별표를 할게요. SO2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대기오염의 주요 지표입니다. 대기오염의 지표 밑줄. 아까 실내 공기 오염 지표는 이산화탄소였죠. 대기오염의 지표는 아황산가스예요. 자, 이 아황산가스는요. 취기가 있어요. 취기 그러면은 악취가 난다는 뜻이에요. 악취로 인한 불쾌감. 취기가 있고요. 자극성도 있어요. 취기와 자극성이 있고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고요. 흉통, 그 다음에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기체입니다. 뒷부분, 1번의 뒷부분에 화석연료의 연소시 생성 밑줄에 두시고 2번 밑줄 쫙 칠게요. 허용치는 연평균 0.02 ppm이에요. 그 이하입니다. 이하까지 밑줄. 자, 3번도 쭉 칠게요. 제가 그 점막의 염증이 일으키고 흉통과 호흡곤란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사람의 측면이라면 사람 이외에는 토양을 산성화시키고 금속도 부식시키고 대리석도 부식시키고 뭐 동물, 식물, 뭐 건물 이런 거에 그냥 골고루 다 피해를 주는 거예요. 피해까지 밑줄. 그리고 또 산성비의 주요 원인이에요. 이게 대기 중에 쭉 있다가 비 올 때 녹아가지고 내리면 이제 산성비가 되는 거죠. 자, 특히나 런던 스모그 사건의 원인 물질이기도 합니다. 런던 스모그 사건 박스에 넣고 원인 물질까지 각각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오른쪽 날개 알아두기 보시면 군집독이 나와 있어요. 군집독. 이 군집독은 첫 번째 줄에 다수인이 밀집한 실내 공간에서 발생돼요. 밑줄. 그래가지고 두 번째 줄 뒤에 불쾌감, 두통, 권태, 현기증 이런 것 등이 생기는 게 군집독이에요. 그래서 제가 군집독을 설명할 때는 지하철 안에 10,000원 지하철이에요. 막 찜찌는 여름날이었죠.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출근 시간에 빼곡하게 들어서 있어요. 그러면은 뭐 화장품 냄새, 누군가의 음식 냄새, 방귀 낀 사람, 뭐 여러 냄새 막 나고요. 그다음 숨 쉬니까 이산화탄소도 계속 나오고요. 그다음에 에어컨이 켜져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체열 발산들이 막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콩나물 시루 같은 이 지하철 안에 사람들이 빽빽히 있는 그 찌는 듯한 여름이었는데 에어컨이 고장 난 거예요. 그리고 문도 열리지 않아요. 그런 걸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선선하니까 좀 견딜 수 있겠지만 이게 시간이 계속되게 되면은 상당히 불쾌해지겠죠. 그렇게 있다 보면 막 머리도 아프고 짜증도 나고 막 속도 울렁울렁하고 이런 등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그것을 군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요 실내 공기 안에 실내 안에 공기에 화학적인 물리적인 그런 조성 변화가 일어나서 생기는 게 군집독입니다. 첫 번째 영향을 주는 게요. 온도예요. 실내 온도. 자, 지금 에어컨이 꺼졌으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죠. 자, 쾌적한 온도는요. 18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수인이 막 밀집되어 있다면 뭐 난방을 할 때는 난방도 그렇고요. 지금 제가 예로 들었을 때 여름이었는데 에어컨 고장 났다 그랬죠. 어쨌든 체열이 발산이 돼요. 그래서 체열 발산 이런 것 등에 의해 가지고 온도가 올라가죠. 등으로
온도가 상승돼요. 온도 상승.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환기가 답이에요. 환기를 시켜서 온도를 낮춰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군집독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습도도 영향을 미칩니다. 습도. 자, 습도 어때요? 실내의 쾌감 습도는 40에서 70%예요. 그러니까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 한 65% 정도 되는데 이 습도가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건조해도 힘들어요. 막 콧속이 바싹바싹 마를 정도. 너무 건조하거나 또는 습한 경우에 군집독이 생기는데요. 요때가 조금 더 짜증나요. 예, 군집독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온도, 습도하고 취기. 자, 우리가 아황산가스 할 때 취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건 뭐예요? 악취 발생으로 인한 불쾌감. 이건데요. 암모니아라든가 염소, 또 뭐 아민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취기가 발생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실내 기류. 이건 뭐 악취 발생 생각하시면 돼요. 악취. 뭐 땀 냄새 막 나고 막 이상한 냄새 나고 막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여기서 밀집된 겁니다. 되게 많은 겁니다. 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밀폐되어 있는 요 실내 공기가 산소의 양은 어떻게 되죠? 산소의 양은 줄어들고, 예, 숨을 막 쉬니까 이산화탄소 이렇게 쓸게요. 이산화탄소의 양은 늘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농도가 얼마 이상? 1000ppm. 0.1%. 1000입니다. 예. 요렇게 이상이 되면, 이상이라는 게 이거 기준치 넘어가면 그렇게 되고 5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즉 그래서 어떻다? 고온 조건. 그 다음에 습도 어떻다 그랬어요? 특히 습한 경우 고습. 그 다음에 그 분진가스. 요 세 가지가 주요 원인이에요. 군집독의. 요거 세 개가 주요 원인이다. 1번부터 5번까지는요. 일반적인 그 군집독 어느 경우에 생기는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 고온고수 분진가스가 이 군집독의 주요 원인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OX 1번과 2번 3번까지 볼게요. 자, 1번 1%는 1000ppm이다. 어때요? 맞죠? 그래서 0.1%는 1000ppm이에요. 5고요. 2번 이산화탄소의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은 0.1%다. 어떻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 0.1% 넘어가면 이제 막 짜증 나는 거예요. 3번 질소는 헤모글로빈과의 친화력이 산소보다 200배 정도 강합니까? 질소의 설명이 아니죠. 이거 누구의 설명이었어요? 일산화탄소였습니다. X가 답이에요. 다음 페이지. 괄호 7번은요. 먼지입니다. 먼지. 예, 먼지. 분진, 뭐 가스 이런 거, 먼지. 자,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입자 크기, 우리 입자 크기부터 밑줄 칠게요. 0.5에서 5 마이크로미터예요. 0.5에서 5 마이크로미터 밑줄 쳐두시고요. 이 먼지들은요,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고 진폐증이나 감염병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 유발까지 밑줄 해두시면 되고요. 8번 괄호는 대기의 환경 기준 해가지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입니다. 자, 항목에서요. 아황산가스 밑줄 쳐두시고요. 그 다음 일산화탄소 밑줄. 세 번째 이산화질소 밑줄. 그 다음에는 뭐예요? 미세먼지 나왔죠? PM10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PM10. 그 다음 그 아래에는 초미세먼지에서 PM2.5입니다. 이 PM2.5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만 표시할게요. PM10 이제 이렇게 나오면 미세먼지군 아셔야 되고 PM2.5 하면 초미세먼지군 해가지고 눈치를 딱 채셔야 되고 PM10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를 의미해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 그러면 요거는 아실 수 있죠.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 해가지고 초미세먼지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각각 항목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저는 요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만 좀 표시할게요. 미세먼지의 연간 평균치는요, 50 마이크로미터 퍼 세제곱미터예요. 50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 24시간 평균치는요, 100이에요. 1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예요. 50하고 100 동그라미 해두시고, 반면 초미세먼지는요, 연간 평균치가 15 마이크로미터 퍼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15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 24시간 평균치는 35예요. 50, 100. 15하고 2배로 30이 아니에요. 35예요. 예. 그래서 이게 또 42회 때는 이 내용이 또 시험 문제에 출제된 바가 있으니까 나왔던 거 위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그 평균치들만 조금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박스 2번 온열 환경 해서 온열 환경에 뭐 기온, 습도, 기류, 복사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첫 번째 괄호 기온입니다. 기온. 자, 태양의 복사열에 의한 것으로 보통 해가지고요. 보통부터 밑줄 칠게요. 지상 1.5m의 그늘진 곳에서 측정한 건구 온도다. 네. 그늘진 곳이에요. 햇빛 쨍쨍한 곳에서 재는 게 아니에요. 숫자도 나왔고 그늘진 곳 잘 기억을 해 두시고 건구 온도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끊어서요. 온열 요소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해요. 온열 요소는 괄호 안에 있는 요 네 가지를 의미하는데 기온, 기습, 기류, 복사열인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기온이다. 예, 그 얘기고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온도 측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리을 볼게요. 실제 대기 온도의 분포는요. 해발 고도에 따라 차이가 나죠. 당연히 그렇죠. 해발 고도가 뭐예요? 해수면을 기준으로 한 높이거든요. 해발 고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 하나 밑줄 쳐두시고 그 옆에 파란 글씨 보통에다가 하나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보통 지상으로 높이 올라가면 어때요? 따뜻해져요? 추워져요? 추워져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올라가시는 분들 보면 막 털옷 껴입고 가시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지상 100m 위로 올라갈 때마다 0.5에서 0.7도씩 온도가 낮아져요. 예, 평균 한 0.65도라고 봅니다. 거기에 밑줄 쳐놓으시면 되겠고 자, 실외에서는 백엽상을 이용해가지고 측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미음의 실외 동그라미 백엽상을 이용 밑줄해 주세요. 백엽상이 뭘까요? 왼쪽 날개 알아두기 보시면은 초등학교에는 백엽상이 대체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운동장 저쪽 한 구석에 하얀 나무로 된 집에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백엽상인데 자, 백엽상 첫 번째 점에 실외기온 측정, 실외기온 동그라미 하고 측정 밑줄 해주시고요. 얘는 지상 1.5m예요. 이 백엽상 이렇게 보면 하얀 집이 이렇게 나무집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1.5m라는 거예요. 이 중앙에 문을 쫙 열면 그 중앙에 그 온도계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1.5m라고요. 우리 처음에서도 지상 1.5m의 그늘진 곳에서 측정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문 여닫이가 딱 돼 있으니까 직접 받지 않아요. 그늘진 곳이에요. 자, 1.5m 밑줄 치셨죠? 그 다음 두 번째 점에서 뒷부분 백엽상 가운데 온도계를 고정. 밑줄에 놓으시고 가운데 동그라미. 자, 그 다음 세 번째 점에 일정한 장소의 기온을 측정하는데 백엽상이 좋아요. 측정까지 밑줄 쳐두시면 되겠고요. 얘는 옮겨 다닐 수가 없어요. 그쵸? 자, 마지막 점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기온 기습을 측정할 수 없으므로까지 괄호해 놓고 요럴 때는 아스만 통풍 관습계를 이용한다. 밑줄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스만 통풍 관습계는요. 오른쪽 페이지에서도 또 한 번 나올 텐데 기온과 기습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5분 정도 방치한 후에 5분 정도 지날 때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온열 환경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온의 측정까지만, 온도 측정까지 공부해 보았고요. 1교차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